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간밤의 슬픈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도심에서는 청계 2가에서 3가 쪽으로 어제 건물 화재로 인해 한 개 차로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언주로는 성수대교 쪽으로 내곡 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동작대로는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차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집트 한국인 성지 순례 버스 테러 사건. 오늘 어젯밤 이 경주 사건 때문에 또 묻히고 있는데, 한국인 3명이 숨진 이번 테러가 자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나타났죠? 안사르 바이트 알마크디스, 예루살렘의 수호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의 이슬람 과격단체가 테러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7일 트위터를 통해서 시나이 반도의 폭탄 테러는 우리가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과 또 다른 악연이 있는데요. 2012년 한국인 관광객 3명을 납치한 적 있는 사막의 그 유목민족 베두인이 현재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초국가적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의 분파이거나 현재 이집트 최대 반정부 단체인 무슬림 형제당과 연계된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주목을 받다가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서 축출된 후로는 이집트 군경을 공격 목표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한국인 관광객 버스를 타깃으로 한 데 이어서 트위터에서 이집트 경제와 관광 산업, 군 사령관을 대상으로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혀서 반정부 투쟁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인이 테러를 당한 이집트 시나이 반도는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 곳이지만 이집트 정정 불안으로 최근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사막과 광야가 많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오랫동안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터였습니다. 세계 최대 운하인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싸고 두 나라가 수십 년간 전쟁을 치러왔는데요. 이 전쟁을 중단하는 대신에 이집트 군의 주둔 병력 숫자를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서 치안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2011년 아랍해봄 시민혁명과 지난해 7월 무르시 정권 축출 이후로 공권력이 거의 공백 상태가 되면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반정부 소수민족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에 의한 그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난 7개월 사이에 테러로 희생된 군인과 경찰관 숫자만 1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국인 3명을 포함해서 4명의 사망자가 난 그 버스 테러에서 보이듯이 민간인 타깃이 더욱더 정교화되고 있으므로 성지 순례이든 개인 여행이든 각별한 안전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일부에서 인터뷰를 이미 했는데요. 북한 인권 탄압 문제에 관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침해 보고서 소식. 어제 우리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보고서 안에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내용이 담겼죠? 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현지 시간 1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인데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또 특히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관한 고문과 임의적 구금 같은 9개 분야를 세분화하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서 이제까지 나온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이날 2페이지짜리 성명서를 통해서 위원회 인권 보고서가 정치적 음모의 도구이며 소위 보고서라는 것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우리 공화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가 얼마 전에 NHK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거절한 이유가 NHK 회장의 위안부 망언과 관련되어 있다면서요.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NHK가 작년 11월에 케네디 대사가 부임한 후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성사를 전제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NHK 취재팀이 대사관을 다시 방문했을 때 공보 담당자가 인터뷰가 곤란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하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회 발언과 함께 모미 가스토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그 망언 탓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군 위안부가 전쟁을 한 어느 나라에도 있었다는 모미 회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일 미 대사관 측이 NHK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보 담당자는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케네디 대사 본인과 워싱턴의 의향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미 회장의 NHK 회장의 그 일본군 위안부 발언이 미국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뉴스 브리핑 종일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어제 간밤에 휴장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17일 그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가요, 그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유럽 투자자들은 그동안 그 경제 불안의 근원지 중에 하나였던 이탈리아 정세를 주목하면서 지역별로 엇갈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1.09% 올랐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소폭 내렸고요. 이탈리아는 0.11%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4일 그 엘리콘 레타 총리가 지난 자기가 속한 그 민주당의 사퇴 요구로 지난 14일 사임을 했고요. 마테오 렌치 민주당 대표가 새 정부 구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39세로 그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가 될 것으로 알려진 그 렌치 대표는요, 집권할 경우에는 그 경제 개혁을 조속히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로존은 그 이탈리아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실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14일 이탈리아의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STX 그룹을 압수수색했죠. 이 셀러리맨 신화로 불리는 강두수 전 회장이 타깃이라면서요. 네, 검찰이 어제 그 강덕수 전 회장 등 STX 그룹의 그 전직 임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을 하고요. STX와 STS, 조선해양 등 그 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전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은 그 STX 중공업이 2009년 그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괌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그 강 전 회장 등이 STX 중공업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그 M&A 규제, 또 셀레브리맨 신화로 불려지면서 한때 그 STX 그룹을 재계 13위까지 올려놓았었지만 작년 4월에 그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룹이 해체돼서 지금은 사실상 그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현재는 STX 엔진의 이사회 의장과 STX 장학재단 이사장직만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빚으로 일군 그러한 그룹이었군요. 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 정부가 이통사 그 불법 보조금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늘린다면서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올해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서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1%에서 2%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난해 매출에 적용할 경우에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최대 2,40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통위는 또 100만 원대 규모의 그 대량 보조금이 시장에 풀렸던 지난 2월 11일 대란을 막겠다면서 보조금에 대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 사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던데 사실 이게 너무 만기칠람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이렇게 한다고 보조금을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그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산주의 체제가 아마 성공을 했겠죠. 그리고 그 상품 가격이 지역이나 국가별로 똑같은 사례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일이나 과자, 심지어 TV 등을 살 때도 최저가 검색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할인주점 등을 다 돌아다니는 거는 가격이 다 틀려서입니다. 또 스키장이나 워터파크 등에 가면 심지어 그 음식료 가격을 두세 배씩 받기도 하죠. 정부가 보조금을 막는 게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게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조절금을 많이 줘서 싸게 파는 경우를 없애서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가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수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산에서 다시 터진 기름 유출 사고는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방제 작업에 총력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가 그나마 이 정도에 그친 건 두 사람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두 명의 해경대원이 로퍼 하나에 몸을 매달고 선박 옆면을 타고 내려가서 2시간 동안 새어나오는 벙커 시위를 온 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갑작스런 사고에도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방제 작업에 나섰던 두 해경 중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소속 신승용 경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경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신승용 경사입니다. 예,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현재 병원에 계시죠? 예, 지금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있습니다. 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완쾌에 다 된 상태입니다. 오늘 퇴원 예정이고요. 예, 또다시 일터로 또 곧장 가고 싶어서 이 아픈데도 퇴원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검진을 다 받아봤는데 예. 특별하게 내상이라든가 외상이 없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함께 방제 작업했던 이순영 경사도 같이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건강 상태는 둘 다 양호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방제 작업을 온몸으로 막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나서 곧장 배에 가서 처음부터 구멍을 막는 일에 곧장 투입이 되신 겁니까? 예, 저희는 사고를 접수하고 헬기로 현장에 급파를 냈습니다. 저희에게 떨어진 임무가 파공부위를 막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봉쇄 장치를 준비를 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레펠로 내려가신 거군요. 아, 헬기는 선박에 착륙을 했고 저희들이 선박 난간에다가 로프를 다시 설치를 한 후에 사고 파공부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기름이 새어나오는 구멍이 농구공 크기였다고 하던데 이 보도에 따라서는 가로 30cm, 세로 50cm도 있고 또 가로 20cm, 세로 30cm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겁니까? 아, 저희가 정확하게 현장에 나갔을 때 길이를 확인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길이를 대충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동그란 원이 아니고 옆으로 찢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옆으로 찢어진 게 큰 게 30cm,
위아래로 찢어진 게 한 대략 20cm 정도, 이 정도의 파공 부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쇠기에다가 헝겊을 감아서 막았다고 되어 있던데, 이 쇠기에 헝겊 막아서 하는 것이 원래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 파공 부위가 생기게 되면 예. 쇠기라든가 플러그를 이용을 해서 응급봉쇄를 하는 훈련을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직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는다고 온 몸에 다 펑크 시유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예, 기름이 그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구멍 쪽으로 붙었을 때에는 기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그 쐐기를 박는 과정에서는 손으로 또 일부 막아야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기름 구멍을 막아가면서 그 큰 구멍부터 그다음에 옆으로 틈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플러그라든가 쐐기 같은 걸 추가적으로 박아서 완전히 봉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압력도 상당했을 텐데, 그리고 펑크 시유가 검고 찐득찐득한 기름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몸에 맞았을 때는 따뜻한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그 2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몸에 맞았던 벙커 시유가 식으면서 몸이 이렇게 그 끈적끈적해지고 그런 것들이 그 작업하는 데 많은 지장을 줬습니다. 예, 이 작업하는 동안에 방금 그 처음에 벙커 시유가 따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50도 정도가 돼서 이 유증기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 저희들이 이제 예. 몸으로 느끼기에는 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보호 장갑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착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직접 몸으로 다 받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증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부러 바람을 피해가면서 바람 방향을 봐가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저희 쪽으로 이렇게 내상을 입을 정도로 오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코 점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이렇게 따끔거리는 그런 증상은 있습니다. 예, 이 끝으로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이번 기름 유출 사고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 방지책에 대해서 이 실무적인 의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의를 한다면요.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요즘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자주 돌풍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고 선박을 운용하는 관계자분들이 기상 불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신승용 경사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어젯밤 9시경 경주 마누라 리조트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예, 여기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내린 눈이 리조트 강당 지붕의 사이에서 붕괴가 된 사고인데요. 무게가 무거운 습설도 문제였지만 건물의 구조와 재질도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긴급 연결, 예, 이번에는 그 건축구조기술사 연결해서 사고 건물의 문제점과 안전, 대책 등을 짧게 듣겠습니다. 김성수 건축구조기술사 전화 연결되어 안녕하세요, 김 기술사님. 예, 안녕하세요. 기술사 김성수입니다. 예, 이번에 무너진 건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었습니다. 이 V자로 끊긴 인도로 사고 현장이 화면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희생자도 구조물 가운데 부분에서 많았다고 하군요. 이 샌드위치 패널 화재뿐 아니라 구조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샌드위치 패널은요, 그 건축 마감재이거든요. 예. 적설 하중을 그 PEB 구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이 그 구조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PEB 구조가 적설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붕괴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2층으로 보이지만 단층 구조로 지붕이 높은 체육관 형태인데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건축구조 기술사님이 보시기에 예. 이번 사고 거의 예정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게 많이 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 생각했던 하중보다 상당히 많은 하중이 작용을 해서 지금 V자형으로 꺾였거든요. V자형의 붕괴 유형은 수직 하중이 많이 작용했을 때, 그 내력을 초과하는 그 수직 하중이 많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설계 당시에 예상했던 하중보다 훨씬 많은 적설 하중이 작용해서
V자 형태로 붕괴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도 이 적설하중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눈이 한 40cm 쌓인 것으로 이 건물이 지붕이 붕괴될 정도라면 예. 그 건물이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예, 일단 PEB 구조가 국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뭐 구조적이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 설계할 때 설계 도면과 시공할 때 어떤 그런 공법이 뭐 다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뭐 부분적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물 안에서 행사가 진행되면서 이 앰프 소리와 많은 인원의 그 어떤 함성 그리고 조명 열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앰프의 강력한 음향이라든가 열기 이런 것들이 구조물의 붕괴에 이를 만큼 영향을 줬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예. 역시나 최종적인 원인은 건물 내력을 초과하는 적설하중, 많은 적설하중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붕괴 건물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앞으로 계속 눈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구조물들 이 안전검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런 경량 철골로 지어진 구조물들은 이런 많은 눈이 왔을 때 안전검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부 그 보도를 보면 이 사고 현장에 승면 재질이 충전재가 보였다 이런데 이게 뭐 해롭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도 봤는데요. 이것이 유리섬유인지 성면이 함유됐는지는 화면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면의 함유 여부는 그걸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보고 이것이 성면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건축구조 기술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예, 출발 사심 3부였습니다. 잠시 후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만 듣겠습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직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들의 주제가 안현수 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빅토르 안. 예. 아직도 낯선 대림인데 예. 안현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인터넷에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고 예. 세계적으로도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워낙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뭐 러시아에서 난리가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미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은 마치 미국으로 치면 마이클 조던이 쿠바 대표로 올림픽에 나간 셈이다. 뭐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농구의 슈퍼스타 마이클 예, 조던이. 미국을 대표하는 예. 농구에. 예.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도하면서 뭐 한국의 파벌주의 뭐 어떻고 저떻고 보도를 하면서 한국의 블로거 트위터에서는 안현수 선수를 뭐 축하하는 메시지로 뒤덮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한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만 하더라도 이 생각해 보면 이 안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3개를 따고 네. 또 연금을 받다가 러시아로 귀화하면서 연금 수령을 전액 이제 수령하는 제도 있잖아요. 네. 뭐 얼마 되지는 않는 돈입니다만 문자 그대로 한국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고 갔었어요. 예, 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또 러시아 깃발을 들고 네. 이 링크를 돌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섭섭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네. 또 저는 뭐 그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요. 러시아에서는 제가 이번에 부러운 것이 처음에 안현수 선수가 동메달을 땄을 때 그때 예. 아주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안현수 선수가 이번에 동메달을 따면서 러시아에서 영웅이 됐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한국이라면 우리가 외국에서 정말 최고의 선수를 올림픽 금메달을 이제 따게 하려고 야심차게 귀화를 시켰는데 그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을 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선수한테 과연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해줄 것인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메달에도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해줬다는 점에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너무 금메달 지상주의가 심하다. 외국은 조금 그게 덜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부러웠었는데 이번에 동메달뿐만이 아니라 금메달까지 따면서 막 푸틴 대통령이 자기 공식 팬페이지 그 메인 그 사진을 안현수 사진으로 교체하고 예. 완전히 뭐 국가의 영웅으로 지금 떠받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네티즌들이 빅토르 안의 금메달에 이 네. 박수를 보내는 것은 빙상계의 부조리에 대한 어떤 반발 같은 건데 네. 지금 우리 그 빙상연맹이 비난이 폭주가 되고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면서요. 예, 지금 좀 너무 이건 좀 과한 거 싶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빙상연맹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면서 이렇게 최고의 선수를 그동안 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외국에 귀화할 때까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이냐.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매체가 최근에 보도하기를 한국의 빙상연맹이 안현수 선수를 폐잔병 취급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또다시 또 국민정서가 폭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코치진이 과거에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것이 또 새삼 예. 지금 문제가 되면서 뭐 이모저모로 지금 빙상연맹이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 문제가 터지니까 예. 모든 나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폭행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예. 그다음에 편파적이다. 또 누구 한 선수를 위해서 뭐 다른 선수를 희생시켰다. 예, 뭐 짬짬이 파문 뭐 그런 것들. 뭐 그렇다면 이제 안현수 선수도 한때 그 황태자 대우를 받았던 받았고 또 한체대 출신 아닙니까? 그 안현수 선수가 그러니까 한쪽 파벌에서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황태자 대우를 받아서 이제 기리나로 성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쪽 파벌의 대북격인 사람한테 전명규 부회장이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찍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때 전명규 부회장이 그렇게 보를 하고 황태자로 키웠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찍혔다. 예, 이제 그 성남시청 팀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희연 선수가 그 실업팀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다른 이제 기사들 처음에 정리를 해서 이 살펴보니까 2005년 4월에는 이 남자 국가대표 8명 중에 안윤수 선수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7명이 선수촌 입촌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다 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팀 코치가 특정 스케이트를 신으라고 요구했고 안윤수를 너무 편애한다. 이런 주장을 했을 정도로 안윤수가 총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초기에 그 어렸을 때는 상당히 조금 말하자면 이 유망주로서 대우를 잘 받았던 것 같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부터는 상당히 굉장히 심한 견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양보하라고 요구를 받으면서 안희연 선수가 거절하니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표팀 남자 선수들이 안현수 코치를 비롯해서 안희연 선수를 이제 따돌리니까 안희연 선수가 대표팀인데도 같은 남자 대표팀과 훈련을 하지 못하고 여자 대표팀으로 가서 그렇게 훈련을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훈련을 한 적도 있고 그게 바로 한체대 출신 코치가 있는 여자 대표팀이고 그렇게 됐던 거였죠. 남자 대표팀 코치는 한체대 출신 아니고 파벌별로 갈려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탑 파벌한테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으면서 뭐 다른 파벌 코치가 선수들한테 외국 선수한테는 저도 좋지만 안현수만큼은 막아라라고 해서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가 외국 선수보다 더 심한 견제를 한국 선수들이 안현수 선수한테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안희연 선수가 국가대표 훈련 중에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혼자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대표 일정 중에 당했으니까 그렇다면 연맹이 안희연 선수의 재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성의를 보여야 될 텐데 안희연 선수를 완전히 용접폐기 된 선수 취급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이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안희연수 선수를 은퇴시키기 위해서 대표 선발전 일정을 안희연 선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거는 조금 과도한 오해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음모론을 쭉 봤는데 그 무렵에 이제 소위 여러 가지 돌림먹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빙상연맹에 대해서 조사가 벌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정을 그 무렵에 조정을 했었어요. 그 짬짬이 파문 때문에 빙상연맹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안현수를 어디 따돌리려고 그렇게 일정을 바꾼 건 아닌 것은 언론에서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네티즌 음모론은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안현수 선수가 굉장히 억울함을 느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견제를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제 토리노 올림픽에서 그 상관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왕따를 당했다는 건데 이 다른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토리노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안윤수를 위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희생이 됐다. 그것이 토리노 올림픽 전에 오히려 그랬을지 몰라도 정작 토리노 올림픽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조금 조역을 맡고 누군가가 주역 금메달 따는 역할을 맡고 이게 쇼트트랙이라는 종목 자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떤 스케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 너는 이걸 맡아라 너는 저걸 맡아라 이런 식의 배분이 투명하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우리나라는 워낙 신뢰 정도가 낮다 보니까 누가 좋은 역할을 맡으면 저거 특혜 아니냐. 그리고 또 누가 조금 불이익을 받으면 이거는 또 위에서 뭔가 좀 짬짬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쇼트트랙처럼 전략이 있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종목일 때는 그 전략 자체가 이제는 음모론으로 언제든지 비유할 수 있는 그럴 겁니다. 수 있겠죠. 그래서 쇼트트랙에 있어서 같은 나라 출신들이 2명 이상 링크에 서게 되면 어차피 이게 작전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짬짬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게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군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당신은 군면제 받았으니까 이제 좀 빠져줘라. 다른 사람이 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게 파벌주의하고 맞물리게 되면 요번에 이쪽 파벌에서 면제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파벌에서 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계속 대표 선수를 버티고 있으면 이게 조금 미운털이 박히는, 눈총을 받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있어서 이 안현수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아무래도 조금 일단 금메달을 받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심한 견제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 말이 나온 중에 보자면 이 올림픽에 메달을 땄다고 해서 연금을 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올림픽에 메달을 땄다고 해서 이 동메달까지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까? 군대 병력을 면제해 주는 나라. 이건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군 면제가 이 신성한 임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혜라고 또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메달 땄으니까 특혜를 주는 거다. 수혜.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들은 젊었을 때 20대 때 잠깐 전성기를 보내고 나이 먹으면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가면 선수 생명이 거의 끝나니까. 그건 운동선수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군대 잠깐 가면 그 공부 다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죠.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 메달 정도 탔으면 상당한 정도의 국위 선양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군에 가더라도 충분히 운동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운동부대를 만들면 되죠. 과거에 상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병력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안현수 너는 이제 병력을 면제받았으니까 다음 후배들을 왔습니다. 좀 하도록 좀 해줘라. 여기서 지금 알력 관계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현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3차례나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현수 아버지 얘기는 이게 병상연맹이 나 몰라라 하더라. 너무 섭섭하다. 근데 병상연맹 입장은 무슨 소리냐. 그걸 어떻게 전부 다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느냐. 예컨대 진선유 선수만 하더라도 올림픽 상관왕이었지만 역시 부상으로 은퇴를 했고 또 이정수 곽윤기 선수도 부상 때문에 다 대표팀 선발전에서 이번에 탈락한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건 안현수 선수는 너무 특혜만 계속 바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특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훈련 중에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빙상연맹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아니면 우리 국가가 문제는 당시에 빙상연맹이 배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니까 선수층이 너무나 두텁고 한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또 다른 선수들이 거의 쭉 줄을 서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금메달 3개나 땄으니까 이젠 좀 부상도 당했고 했으면은 조금 빠져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해서 이게 꼭 근데 빙상연맹을 탓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워낙 뭐 금메달 딸 만한 후보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좀 도의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안현 선수 측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맞는데 또 빙상연맹은 빙상연맹대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선수한테 또 크게 또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고 그 모두의 사정들이 이렇게 서로 조금 서로한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까지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보였죠.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벌집을 쓰신 듯 대통령께서 지금 안현 선수의 귀화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운동계에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부정 이런 체육계 저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한마디 딱 이야기를 하니까 또 문체부 장관이 이 조직 사유화라든가 파벌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차관도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감사원이 지금 나서서 빙상연맹 지금 예비감사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해서 원래 장수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는 원래 장수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법인데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현지에서 지금 코치진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됐다.
지금 거의 목숨 걸고 다음 경기에 지금 임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너무 긴장돼서 지금 또 성적이 또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감사원이 올림픽 기간 중에 빙상연맹에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좀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조리가 있으면 척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때는 또 영웅으로 칭송을 받던 전명규 교수 옛날에 감독이었죠. 지금 이제 부회장을 하시는데 이 한체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때는 뭐 전명규 교수 하면 우리가 인터뷰하는 것도 많이 TV에서 보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번에 소치에서 두문불출을 한답니다. 한국 남자 선수들은 메달 하나도 못 따고 빅토르 안이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니까 기가 막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 쇼트트랙 혹은 한국 빙상계의 살아있는 신화 수많은 메달을 우리나라에 안겨다 준 정말 선구자적인 인물인데 이번에 금메달 혹은 이제 주요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빙상계에 무슨 공곡의 적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과 과가 있는데 요번에 과가 크게 보인다고 해서 과거의 공까지 매도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좀 일반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신화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그 조직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굉장히 서양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구조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과도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조직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한 그 과도한 힘은 우리나라의 이 다른 다른 세력이나 일반적인 언론 매체 시각에서 봤을 때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든지 이런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이제 빅토르 안은 러시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본인도 한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참 가장 큰 문제는 이 금메달 지상주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첫 금메달을 땄을 때 신문 일면에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온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금메달도 그동안 많이 땄지 않습니까? 이제 금메달 지상주의 좀 빠져나와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빙상계 파벌 문제가 확실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또 파벌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강압적인 지도 방식 이것도 나라 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시정되지 않고 쌓여온 이유는 한국 쇼트트랙이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금메달 땄으니까 고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다가 이번에 금메달을 못 따니까 문제가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금메달에 목을 메고 금메달만 따면 만사 오케이, 안 따면 못 따면 역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커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1년 문화포커스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한국은 점을 보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점을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꼴에 이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점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점 보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점은 믿을 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나 풍수지리 등에 빠져 있는 건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청사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문이 북쪽으로 나 있는데요. 그것도 다른 부처와 달리 골목길 방향으로 나 있어서 기재부 공무원이나 방문객들은 기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사를 수백 미터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재부는 정문을 반대쪽으로 바꿔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이 안전행정부가 혈세 7억 원을 들여서 정문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후문은 사실 정문을 바꾸기로 한 것은 불편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사실은 순리와 어긋나게 북쪽으로 난 정문 때문에 기재부가 바람 잘 날이 없게 된 것이라는 풍수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쎄 이 말이 정말이라면 장관의 무능력도 풍수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일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